자, 경선 연기에 대해서 주말에 확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 나오는 거는 당원 당규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경선 연기 안 한다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언론들 표현에 의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낙연계 정세균계 국회의원들이 경선 연기하자라고 연판장 돌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뭐 자기들끼리 모임을 소집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연기에서 나오는 이득도 있겠죠. 논리상으로 막 보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효율적으로 원팀으로 가느냐의 방법에서는 경선 연기론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정권 연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안건이 있는데 그게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토론해 볼 수 있지만,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지지율 1%짜리가 나는 경선 연기 반대세라고 주장해도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선 연기가 해서 생기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나 이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갖고 경선 연기하면 뭐가 되게 좋다, 아니다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꼴사나운 거예요. 정해진 룰을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서로 연판장 돌리고 하는 짓 자체가 꼴불견이라고. 이제 그 이준석이 당선되면서부터 언론이 이준석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준석 뉴스만 나오고 뭐만 하면은 진짜 다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시간을 만들려면 경선만 한 게 없어요. 빨리 경선을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좀 치열하게 다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민주당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연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흥행이 된다거나 누구 지지율 낮은 사람들이 갑자기 지지율이 높다거나 그렇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많은 기간 동안 지지율 못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는 본인들이 잘못이 있는 거지, 경선이 지금 연기가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 그리고 경선이 뭐 내일 모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못 얻으면 그거는 2023년 1월까지 연기해도 못 얻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 방향이 틀린 거야. 좀 가능성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1등하고 점수 차이가 30점, 40점 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30등, 40등이 와가지고 시험 기간 늘려주면은 내가 어떻게 1등 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2달 늘려주면 그 사람들이 1등으로 엎을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그게 있다면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뻔뻔한 거죠. 혹시 지금 여론조사 1등이신 분 경선 연기 한번 생각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돼야지.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에 불리하니까 정해져 있는 룰을 한 번도 안 지켜보고, 한 번도 안 지켜보는 거예요. 안 지켜보고 또 바꾸자고 하는 것은 좀 뻔뻔한 거고, 요거죠. 지금 이제 경선 연기 관련해서 의원총회 소집하겠다고 하는 그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 한 60여 명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참 모르시는 분들 같아. 법사위원장 후보 박광원, 최인호, 오영훈, 윤영찬, 이분들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이고, 김용주, 김종민, 이분들이 정세균 뭐 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치적 비중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경선 연기하자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해당행입니다. 해당행.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고 볶는 게 오래가 버리잖아요. 시너지 안 난다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감싸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뽑히는 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정권 연장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어? 혹시나 시간 좀 더 벌면, 2달 정도 시간 더 벌면 내가 혹시나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모든 전략은 실패해요. 그래서 진짜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경선을 계속 연기를 해보면요. 조금 지나면 우리 안에서 지지 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선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이낙연을 깎아내리고 정세균을 깎아내리는 방식의 경선이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지만 경선 날짜가 이런 식으로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해보면 가면 갈수록 그게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이낙연이 어쨌다더라. 정세균이 어쨌다더라. 이재명이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의 다름을 확인해 버리는. 그러면 그렇죠. 예, 치명적이죠. 유력 주자들이 있고 거기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갈라지는 대표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댓글창에 막 누구누구 막 욕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원팀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야. 난닝과 백바지들이 있다고 아직도. 깨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당을 정해진 룰이 없다면 가능한 토론을 있는 룰을 갖다 깨자고 하는 토론 자체를 하는 것은 그냥 해당 행위라니까요. 그 룰을 깨는 데는 그 룰을 깨는 것을 합리화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 현저한 사유가 있는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캠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하지 마라. 가장 바보 같은 선거운동이다. 경선 연기론 이야기하지 마라. 그 경선 연기론 때문에 당신들 아젠다와 컨텐츠가 가린다. 하나도 안 보여. 어제죠. 목요일날 정세균 총리 출마 선언했잖아요.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경선 연기론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재명 기본소득 까지 마라. 이재명 기본소득이 아니냐 논쟁으로 끝나버려요. 자기들 컨텐츠 아젠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먹어? 이낙연, 정세균 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안 된다고 해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1등 후보가 갖고 있는 아젠다나 이런 것들은 그 두 가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만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게 정치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야. 뭐 다른 후보들 뭐 지금 나오는 의총 소집했다는 이낙연 쪽이나 정세균 쪽에서 그 둘의 대표 공약 뭐가 있는지 생각 바로 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사면이나 이야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1등 주자는 사실 많잖아요. 뭐 수술실 CCTV, 기본소득, 기본주택, 보편적 재난지원 뭐 줄줄줄 나오는 동안 2등, 3등, 4등은 그동안 그걸 안 해왔다가 벼락치기로 나 2달만 더 줘라고 하는 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계속 선거는 아니, 잠깐만요. 차라리 그런 구도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벗어야 되고 저쪽은 11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빨리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속마음을 바꾸다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 위선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선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 중간에 선거를 2번이나 치렀어요. 아무 일도 없이 선거로 인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이 안 되는 거고 선거는 축제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경선 연기론이 즐거운 화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홍준표랑 오세훈이 싸운다. 나경원이 오세훈이랑 싸운다. 뭐 이러면 정말 즐겁겠죠. 정말 재밌겠죠. 근데 그거는 경선 연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홍준표, 나경원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낙연, 정세균 나와서 막 싸우는데 재밌습니까? 우리는 허은하나 조수진을 가지지 못한 정당이에요. 선비스러운 정당이라고. 이거 경선 연기 똑같이 같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 들어가세요 민주당에. 국시항해 주세요. 네, 정치적 중립 태영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그 구조가 성폭력 프레임이랑 비슷해. 말하자면 정해진 룰이 있어. 근데 내가 한 말이 불쾌해? 이 야한 농담이 불쾌해? 근데 즐기는 여자도 있거든.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게 서로 간에 유쾌한 유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성폭력이라고 생각해. 불쾌하단 말이야. 그 구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경선 연기의 명분을 하도 이야기해봐야 이걸 당하는 사람이 야 이거 너무 폭력적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낙연 대표는 자기가 당대표 한 7, 8개월 하려고 당원 당규를 바꿨어. 뚫상 불공정 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지 하고 윤석열보다 더 미운 대상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지고 볶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경선 연기론하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예 스킵하고 가라. 그 전략을 왜 못 쓰느니 난 도저히 이해가 정치인들이 너무 후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정세 분석 못하고 전략을 못 세우는데 경선 연기한다고 되겠냐고요. 근데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목요일 날 나왔던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이 동률이었다가 다시 이재명이 앞서거든요. 이거 이제 전화 면접이니까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고 전통적으로 상담원이 물어보면 윤석열이 낮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응답률이 30% 가까이 되는 거라 꽤 높은 정확도의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비교되는 여론조사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응답 ARS 기계가 거는 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하는 거기도 해요. RN 땡땡. 이게 이제 MBN이랑 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일단 응답률 3.6%. 그럼 뭐 그러니까 자동응답 ARS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9.7포인트 차이였어요. 저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1.9로 줄어들었습니다. 추세가 윤석열은 떨어지고 이재명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ARS에서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추세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언론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조국의 시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사실상 떨어지는 흐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저쪽이 보수 세력으로 한 사람들이 36살짜리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한참 기세를 올랐는데 그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흐름이면 이쪽 당에서 으쌰으쌰하고 국민의 짐에서 윤석열이 지금 막 대권 출마하려고 으쌰으쌰하면 그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동응답 ARS까지 완전히 따라잡혔어. 9.7포인트에서 1.9로 줄어들었다는 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변화의 의미를 둬야 하지 사실 윤 총장이 뭐 40%네 뭐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응답률을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미 우리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원탑인 상황에서 계속 윤석열이 마치 차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뒤집은 것처럼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민심 투어 한 번 딱 가면은 끝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우리가 반기문에서 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죽을 떠먹이면서 자기가 턱받침을 한다던가 이런 거 한 번 해주면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뭐 신뢰하진 않지만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범여권 주자 이재명 33.2 1등이고요. 2위가 이낙연 12.9고 그러니까 범여권 주자 적합도 이런 거예요.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3위예요. 6.8 박용진 4.1 정세균 3.6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그 MBS 조사도 그랬는데 윤석열이 저쪽에서는 34.1로 1위인데 그 MBC 조사에서도요. 윤석열은 30% 40% 50% 정도 되는데 2위가 홍준표예요. 홍준표가 그 여론조사 4%였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없는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34.1인데 홍준표가 7.8이니까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재명과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표가 합쳐져야 되고요.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와 유승민과 안철수 등의 표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윤석열이 뭐 결정적인 뭐가 나와가지고 낙마하는 경우 다른 주자 걸 끌어올리기 되게 힘들고요. 일단은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게 현재를 아직까지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경선을 거치면서 그 당의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상처를 대충 봉합 치유하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로 가자 이 아젠다를 띄워야 되는데 저쪽에는 지금 윤석열이 원 타겟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격이 세질 거 아니야. 근데 그중에 결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전혀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일종의 몰빵론 같은 게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좀 더 키워줘야 됩니다. 저쪽에서는. 최소 10% 이상. 그래서 최재형이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최재형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저 정도 나오면 나 정도면 언론에서 좀만 도와주면
그 생각 틀림없이 할 거라고요. 최재형은 이미 뽕으로 가득 찼다고 보입니다. 네. 최재형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올 것 같더라고.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크는 애들은요, 정권 교체가 안 돼도 좋고 돼도 좋은데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다 돼버리면 된 대통령하고 등등의 그 지금까지 고생했던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안 되면 비대위원장이건 그 당대표건 급히 수혈이 되는 대상 중에 하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신선한 인물이니까. 이회창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떨어졌을 때 이회창이 그 그때 당시 야당 쪽 1인자로서 자리를 할 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때 떨어졌을 때 끝장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인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안 돼버리는 게 사실 최고 패죠. 최재형 입장에서. 자, 아무튼 그렇고요. 지지율이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라는 게 뭐 지금 문법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다 옛날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 연기 이런 거. 이런 식의 논란 보일 시간에 정책을 개발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거. 정말 괜찮네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뜨는 거죠. 정책만 개발해서 뜨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쌓여진 이미지가 정책과 결합하면서 이거 하겠네라는 이미지가 붙을 때 찍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할 때 되게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진보적 아젠다를 가져온다고 사람들이 그게 매치가 돼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가 정세균 총리한테도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정치는 특히 대선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좋아지거나 바뀌거나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거죠. 그게 뭐든 간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주 시민들한테는 1등을 달리고 있는 주자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년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대양을 보여줘란 말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목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이 보여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민 기본소득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국민 기본소득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대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끔 뭘 해야 되지 하고 움직이는 그 힘이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나머지 두 분한테는 그게 좀 약하지 네. 않는가. 근데 시간만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배를 만들겠냐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썼죠. 민주당의 귀족화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기득권화 뭐 똑같은 말이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똥볼을 오늘 하나 찼죠. 그 1주택자는 상위 2%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도 12억까지 이렇게 딱 결론을 오늘 내므로써 꾸준히 반대해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송영길 대표한테도 직접 한 이야기인데 정치는 이미지예요. 많은 국민들은 디테일 모릅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했네. 이걸 민주시민 쪽에서는 비판할 거고 저쪽에서는 에게 어차피 안 찍을 거고 가장 모자란 구조 안에 놓여 있어요. 뭘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열심히 성의껏 노력해가지고 성의를 표현해왔고 저공을 갖다 바쳤더니 아무 이득 없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지지할 수가 없네 정말. 놀랍다 진짜. 김진표를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예견된 참사인데 정말 지지할 수가 없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